하나요? 네, 오늘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송년회입니다. 오래간만에 지금 모였고, 또 저희들은 이제 매번 모임할 때마다 좋은 강의들을 듣는데, 오늘은 또 아주 주제가 아주 훌륭해요. 이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는 글로벌 분쟁 이기는 법. 신현수 변호사입니다. 서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다시 서울법대로 진학해서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하버드 로스쿨에 가서 국제 변호사 자격증을 딴 여성 변호사입니다. 강사의 이력도 이력이지만 중재 즉 아비트레이션을 통해서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독특한 분쟁 해결 방법이 흥미롭습니다. 오랜 기간 건설, 특히 그 해건설 분야에 종사했던 저로서는 많은 분쟁의 당사자가 되기도 했고, 실제로 이러한 중재재판소까지 나왔던 경험이 있기에 더욱더 흥미로웠습니다. 우리들의 기록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참고를 위해서 이 강연 내용을 공유합니다. 변호사님 잠깐만요. 마이크 세팅 좀 할게요. 마이크가 지금 죽었어. 잠깐만요.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발표 주제는 글로벌 비즈니스 분쟁 이기는 법입니다. 제 소개를 이미 잘 해주셔가지고 글로벌 분쟁에 대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벌 분쟁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국제 중재와 국제 소송을 모두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최근 들어 국제 중재라는 분야가 언론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제가 하는 업무나 저의 수상 소식에 대해서도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서 혹시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3조 원 규모의 포스코 건설 국제중재 사건에서 완전한 승소를 거둔 것을 비롯하여 여러 국제 분쟁에서 승리한 것을 계기로 2023년에 올해의 여성 변호사상을 받았고, 2024년 초에는 국내 매체가 선정한 올해의 변호사 19명에 포함되었으며, 또 올해 7월에는 국제상업회의소 RCC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상임위원 2명 중 하나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동문분들 대부분은 아마도 피터 앤 김이라는 로펌을 처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터 앤 김은 서울, 제네바, 취리히, 시드니, 싱가포르 등 전 세계 5곳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설립한 지 5년밖에 안 됐고 변호사 수도 50명밖에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국제 분쟁, 특히 국제 중재 분야에서는 피터 앤 김이 세계적으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14개 국적의 변호사들이 12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글로벌 아비트레이션 리뷰 GAR이라는 전문 잡지에서 매년 전 세계 국제 분쟁 해결 전문 로펌 랭킹을 발표하는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3년 연속으로 세계 30대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면 중앙에 큰 언론 보도 화면이 3개 보이실 텐데요. 왼쪽 기사의 사진에 보이는 분이 저희 회사의 대표인 김가비 변호사님이시고요. 예, 맞습니다. 서울 사무소에는 가운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김가비 변호사님과 저를 포함한 5명의 에쿼티 파트너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의 기사가 4년 전에 제가 피터 앤 김에 합류할 때 GAR에서 저를 소개한 기사인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아비트레이션 리뷰에서 저를 소개한 기사입니다. 가운데에 초록색 볼드체로 표시한 부분부터 저의 주요 경력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 국제중재 사건,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 관련 사건, 유럽과 중동 지역의 발전소 및 수처리 시설 건설 관련 사건이 소개되었습니다. 저는 이 외에도 미국 제너럴 모터스 관련 국제 분쟁 사건, 국내 철강 회사와 조선사가 관련된 사건, 국내외 제약회사, 의료기기 관련 분쟁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특히 현대중공업과 관련하여 저희 팀이 8,800억 원 규모 승소 판정을 받아서 2011년에 전 세계 국제 분쟁 가운데 최고의 승소로 수상을 하였던 사건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중공업과 그리고 S-오일 간의 국제적인 분쟁을 중재로 해결했던 아주 성공 사례인데요. 미래에 이미 그 내용이 다 소개되긴 했지만, 변호사님께서 기업권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편집해서 좀 삭제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간에는 중재에 대해 안 좋은 편견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중재에 대한 뉴스가 보통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부 유출의 위험이 있는 분쟁이 제기되었다 이렇게 보도되기 때문입니다. 론스타, 엘리엇 말고도요,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대우 일렉트로닉스 매각에 대한 투자 중재를 신청하여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 저희가 대한민국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라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고 우리나라 사법 주권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투자중재 자체는 꼭 우리나라 국익에 반하는 제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면서 외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중재를 제기해서 권리를 되찾고 있거든요.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한국 기업 SK, 삼성이 중국, 베트남, 사우디를 상대로 투자중재를 제기해서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처사에 법적으로 항의하였습니다. 사실 외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면 아무래도 그 나라 법원, 그 나라 판사들이 자기 정부 편을 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이런 투자중재입니다. 투자중재는 더 이상 생소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2020년대 이후 꾸준히 투자중재가 증가하여 이제는 매년 50건이 넘는 투자중재가 새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화면의 하단에 있는 게 1972년에 최초로 한 건 제기된 거고요. 위에 있는 게 최근 2024년 6월 30일까지 제기된 것이 24건이라고 표시됩니다. 현재는 매년 50건씩 투자중재가 새로 신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여태까지 현대중공업 사건이라는 대표적인 분쟁 사건을 소개해드리고 간단하게 중재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오늘 발표의 본래 주제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분쟁 이기는 법, 그 첫 번째는 바로 중재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중재가 아니라면 결국 한국과 외국 기업이 있는 두 나라 중 어느 한 곳에 법원에 가야만 하는데 그럴 경우에 아무래도 중립적인 재판부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비슷한 내용의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된다면 이를 대처하는 데에만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겠죠.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고 통역해야 하는 것도 물론이고 여러 나라의 법률에 따라 사건을 다시 분석하고 새롭게 다투어야 합니다. 그 와중에 협상을 하기 시작하면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소송을 하면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나면 설령 승소를 한들 이긴 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 비즈니스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고 그것은 돌이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재를 하셔서 비공개 절차에서 매우 합리적인 국제 기준에 따라서 사건을 일거에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국제중재가 수조원 사건에서 활용되는 것입니다. 중재의 장점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원하는 장소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법률, 재판부, 변호사까지 모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재 진행 도중에도 물론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절차를 잠깐 중단하고 협상하시는 것이 자유롭게 인정됩니다. 또한 중재 판정은 법원의 재판 결과처럼 강제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비슷한 소송을 하실 필요가 없고 바로 전 세계 150개국에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지금 국제중재가 그야말로 트렌드, 주요한 분쟁 해결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차트입니다. 매년 ICC 국제중재재판소에만 신건이 800건에서 900건이 접수되고 있고 그중에서 상당수는 한국 기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국내의 대형 로펌은 모두 국제중재 전문팀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조선일보에서 또 기사를 봤는데요. 보면 실제로 국제중재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홍콩 등에 있는 세계 주요 국제중재 전문기구 15곳에 지난해 접수된 사건 수가 58,404건으로 전년 대비 30% 가까이 늘어났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국제중재 기구인 프랑스 파리 국제상업회의소에는 작년에 890건의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이는 100년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것이다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만한 보도 내용만 보더라도 하나금융, 삼성중공업, 국내 게임업체들이 적게는 수천억 원, 많게는 수조 원대 규모의 국제분쟁을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이미 보도된 바로는 저희가 포스코건설을 대리하여 3조 원 규모의 국제중재를 완전 승소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런 중재를 하기 위해서는 꼭 계약서에 중재합의 조항을 미리 넣으셔야 합니다. 저희가 중재 조항을 새벽 3시 조항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거래를 자문하는 변호사님들은 거래에 중요한 다른 내용들 치열하게 협상하시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중재합의는 가장 마지막에 새벽 3시에 모두가 피곤해서 계약서에 사인하기 직전에 급하게 집어넣기 때문에 새벽 3시 조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급하게 중재합의를 하시면 또 나중에 유효한가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전문가를 따로 자문을 구하기 어려우시다면 ICC 국제중재재판소 같이 믿을 만한 중재기관 웹사이트에 가시면 중재합의 샘플이 있으니까 그거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꼭 중재 아니어도 여러분 소송하실 수도 있죠. 글로벌 비즈니스 분쟁 이기는 법 두 번째는 비밀 유지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로펌이 현재 수행 중인 국제 분쟁 사건 규모가, 그러니까 피터 앤 김이 저희 로펌이 수행하고 있는 국제 분쟁 사건 규모가 990억 달러,
즉 138조 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뉴스에서 피터 앤 김 잘 못 들어보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만들어낸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아비트레이션 리뷰라는 국제 전문지에서 분쟁 상대방과 국내외 변호사들 및 중재인들과 교차 검증해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건 규모입니다. 여러분이 언론에서 저희 로펌 검색해보셔도 주로 4년 전에 끝난 사건, 미래에셋 해외 호텔 인수 관련 7조 원 규모 미국 소송 나올 거고요. 말씀드린 3조 원 규모 포스코 건설 승소 사건 보실 거예요. 또 아까 잠깐 말씀드린 5조 원짜리 론스타 사건 있고, 그래도 아직 120조 원, 130조 원이 남죠. 그럼 이건 도대체 뭐길래 아예 언론에 보도가 안 될까요? 저희는 언론에 보도가 안 되게 하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소송의 경우에는 어느 나라든 재판과 판결문을 공개하는 게 헌법상 원칙이에요. 여러분 누가 기소돼서 무슨 수사를 받고 뭐 어떤 증인이 나왔고 다 언론에서 보시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면 브랜드 이미지가 너무 훼손되죠. 그래서 중재를 하시면 기밀 유지가 당연히 되고요. 소송을 하시더라도 이런 국제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팀에게 가셔서 어떻게 우리 이 기밀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브랜드를 지킬 것인가, 그것을 강구하시는 게 바로 글로벌 비즈니스 분쟁 이기는 법 두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분쟁 이기는 법 그 세 번째는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전쟁의 연습이 없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관리 체계를 갖추셔야 합니다. 관리 대상은 돈, 사건, 서류, 사람 뭐 다양합니다만 여러분이 그중에서 평소에 관리하실 수 있는 것은 이 중에서 특히 서류와 사람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분쟁 이기는 법 네 번째는 그러한 문서 관리와 사람 관리의 연장선입니다.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증거의 싸움이고 자료의 전쟁입니다. 국내 소송의 경우 당사자들이 각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만 선별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제 분쟁의 경우는 다릅니다. 미국에서 소송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디스커버리라는 광범위한 자료 공개 절차가 아주 악명이 높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소송하면 정말 검찰 압수수색 당하는 것처럼 내 회사의 아주 내밀한 자료, 개인적인 정보, 카톡 메시지까지 다 법원에 공개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요. 미국 민사소송에서 중간에 세틀, 파일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디스커버리가 너무 시간과 돈 낭비가 많아서 그 이전에 그냥 협의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제중재는 그에 비하면 양반이에요. 미국처럼 하지는 않고요. 국제변호사협회 IBA가 합리적인 국제중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미국 소속처럼 막무가내로 모든 자료를 다 싹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제중재 역시 평소 한국 기업이 상상하기 힘든 절차를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소 문서 관리를 어떻게 하셔야 이거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또 필요한 증인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을 미리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미리 전문가를 선임하셔서 변호사와 중요한 논의를 하신다면 나중에 소송이나 중재까지 가시게 되더라도 그 변호사와 상의하신 내용, 의사결정 과정을 적에게 노출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점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분쟁 이기는 법 다섯 번째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재판부 선택입니다. 분쟁은 결정의 연속이고 수년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모든 과정을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하고 지휘할 마스터마인드가 꼭 필요합니다. 본래 국제 분쟁이다 하면 예전에는 한국 회사도 당연히 외국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화면에 가발 쓴 변호사의 뒷모습이 보이시죠? 영국은 전통적으로 소송만 담당하는 베리스터가 있고 유명한 베리스터는 킹스 카운슬, KC라고 불리는데요. 이렇게 변호사들에게 흰색 가발을 씌워서 법정에 세웠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국제중재가 온통 이런 KC들 부대였어요. 그래서 영국 법원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국제중재인데도 KC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KC는 한국 기업과 전문 분야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법률,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전문가를 선임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것은 현재 중재인으로 활동 중에 한국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피터 앤 김 아니어도 대형 로펌 가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변호사는 누구보다도 한국 기업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에게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또한 통번역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오해와 낭비도 막을 수 있고요. 글로벌 비즈니스 분쟁 이기는 법 여섯 번째는 글로벌 시대의 분쟁 해결 방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국제중재재판 히어링 장면입니다.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현대중공업 히어링 장면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책상도 상당히 깔끔하고요. 컴퓨터 스크린이 많은 것을 해결합니다.
이게 또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당시에는 예전처럼 직접 많은 인원이 모여서 1, 2주씩 히어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디오 회의를 통한 히어링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서울국제분쟁해결센터는 이렇게 비디오를 활용하는 히어링에 대한 프로토콜을 발표하여 전 세계에서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화상회의는 사실 급변하는 분쟁 해결 절차 중에 아주 사소한 예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국제중재 실무는 항상 더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안을 찾아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소송의 경우에 법원에서 증인을 한 명씩 신문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매우 지루합니다. 판사님도 종종 주무세요. 본래 중재도 그렇게 했는데 사건을 진행해 보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도 여러 증인을 대질시키고 한 번에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게 더 낫다 싶으니까 국제중재는 위트니스 컨퍼런싱이라는 새로운 유행이 확립됐습니다. 또 법원에 비해서 신속하다고 하더니 국제중재도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비판이 생기니까 긴급한 분쟁은 48시간 내에 판정을 받도록 하는 긴급 중재인 제도도 생겼고요. 소액 사건은 어느 중재기관 가셔도 6개월 내에 끝내드립니다. 또 싱가포르, 홍콩 같은 국제중재 기관은 벌써 긴급 중재인과 긴급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제중재 자체는 50년 전부터 한국 기업이 활용해온 방식이지만 이처럼 현재 국제중재의 실무와 절차, 매너는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오래전에만 국제중재를 경험해본 분이라면 현재의 분쟁 트렌드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저만 해도 불과 10년 사이에 최근 국제중재 시장에서 새롭게 생긴 제도와 절차, 변화된 매너를 아주 많이 목격하고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트렌드를 잘 아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분쟁 이기는 법 마지막 7번째는 위기를 기회로 삼는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언론에 많이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국내 대기업들은 글로벌 비즈니스 분쟁, 특히 초대형 분쟁 사건들을 국제 중재를 통해 해결해 오면서 이러한 사건에 대처하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금 국내 대기업은 모두 아주 유능한 사내 법무팀을 갖고 있죠. 따라서 분쟁을 회피하거나 빨리 덮으시려고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분쟁 절차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서 분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글로벌 비즈니스 분쟁 시장에서 후발주자였습니다. 영국의 변호사들이 거의 독점하던 전 세계 국제분쟁 시장에서 한국 변호사가 선두에 나서게 된 것은 30년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로펌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세계 30대 로펌으로 손꼽힐 만큼 한국이 국제중재의 주요 시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서울이 아시아의 국제분쟁 해결 허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비즈니스 분쟁이라고 해서 꼭 외국 법원에 가서 외국 변호사를 고용하고 외국 법에 따라 해결하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평소에 분쟁 전문가를 가까이 두시면서 미리 대처하시는 관리 시스템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또한 직접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도 이러한 국제중재 시장에서 한국 변호사들이 외국 변호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한 건당 수백억, 수천억, 심지어 수조에 이르는 국부 유출을 방지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글로벌 비즈니스 분쟁 이기는 법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국제 분쟁에 대비한 문서 관리 10개명, 여러분에게 실제로 필요한 꿀팁 10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전쟁터에 나서게 되면 문서가 여러분의 기업의 얼굴이 되기 때문에 문서 관리 10개명이 중요합니다. 앞서 이미 글로벌 비즈니스 분쟁 이기는 법 4번째에서 문서 관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그 공개 대상이 국내 소송보다 넓어서 평소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디스커버리라고 하고 국제중재에서는 다큐먼트 프로덕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국내 소송과 같은 방법으로는 대비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또한 여기서 문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결제 서류뿐만이 아니라 각종 이메일과 카톡 메시지, 컴퓨터 파일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두 번째 계명은 중요한 의사결정 근거를 기록으로 남겨서 여러분 입장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평소에 준비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 화면에 보시는 것이 조선왕조 실록인데요. 정조가 수원성에 행차하는 모습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1500페이지에 달합니다. 김홍도가 행렬을 그린 그림만, 이 그림의 길이만 25m에 달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노량진 다리를 지나간 장면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정조가 노량진을 건넌 다음에는 무엇을 기록했느냐? 정조가 먹은 점심 식사의 내용, 그 재료는 어디서 공수한 무슨 재료인지, 어디서 난 잣인지 그런 것까지 상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당시 규율상 임금님도 7첩 반상을 넘는 식사를 할 수가 없었는데 정조가 7첩 반상을 넘게 식사하나 아니나 감시할 겸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DNA에는 이렇게 정확하고 자세한 기록을 남기는 DNA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전통을 우리가 잠깐 잃어버린 것뿐입니다. 다만 기록을 한다고만 하여 만사형통은 물론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기록하되 단어 선택에 유의하시고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데 그 뜻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를 나중에 작성자 본인이 보시거나 제3자가 보실 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기록에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계명은 보관하라입니다. 분명히 기록했어요. 근데 나중에 쓰려고 하니까 없어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서명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부당한 요구에 항의하여 계약을 해지했는데 정작 상대방이 요구한 그 부당한 내용, 그 이메일을 삭제해 버리신 경우 종종 봅니다. 따라서 회사 업무를 위하여 작성하는 모든 문서의 보존 기간, 관리 책임자를 미리 정리해 두셔서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문서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부 문서를 남겼다가 나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또는 내가 내부적으로 그냥 한번 해본 말 아니면 정말 기밀사항 그런 것까지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 되겠죠. 이럴 때에는 변호사와 상의하신 문서 아니면 기밀 문서라는 점을 문서 자체에 꼭 표시하셔서 분쟁 시에 공개되지 않도록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서에 제3자가 오해할 만한 과장된 표현을 담지 않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문서 공개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특권, 영어로 프리빌리지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특권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바로 네 번째 계명입니다. 제가 벌써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변호사와 상담하신 내용은 어느 나라, 어느 국가에서도 원칙적으로 공개해서 배제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 내용이 실정 법에 써있진 않았는데요. 지금 국회에서도 어터니 클라이언트 프리빌리지를 신설하자고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곧 입법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법률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도 여러분이 변호사와 상의하신 내용은 국제분쟁에서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하여 뭔가 좀 양보하는 안을 제시하여 협상을 시도하셨는데 그게 본의와 다르게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로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걱정하시는데 이 역시 국제중재에서는 공개가 금지되는 특권 대상입니다. 그래서 중재로 합의를 하시고 거기에 이건 세틀먼트, 협상을 위한 거다라고 쓰시면 나중에 공개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다만 섣불리 사과를 하신다거나 법적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자인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문화권에서 오해될 만한 표현은 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서관리 다섯 번째 계명은 투자하라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셨어도 제가 지금 몇십 분째 말씀드리고 있다 보니 복잡하죠, 내용이. 그리고 잘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런 의구심이 들 때 신현수 변호사가 뭔가 복잡한 내용을 얘기했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셔도 오늘 오신 보람이 있으십니다. 경험 있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그 누구라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면 그것이 나중에 더 큰 낭비, 나아가 큰 국제분쟁에서 패소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길이며 또 변호사와 상의하신 내용은 특권이 생기니까 특권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이메일을 관리하라입니다. 평소 이메일은 문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서 간과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메일에 잘 보시면 참조라고 있는데 그거 잘 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 이메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참조에 이메일 주소가 써 있으면. 근데 그 사람에게 대응하는 방안이라고 하는 거를 그 사람한테 보내시는 경우가 또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논의 사항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전체 회신을 하지 마시고 뭔가 새로운 얘기다 싶으면 새로운 이메일을 작성해서 그 이메일을 받을 사람만 일일이 다시 추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곱 번째 계명은 통지하라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혹시 국제거래계약서 보시면 상대방에게 뭔가 너 그러지 마 내용은 문서로 보내라고 보통 써 있어요. 그게 법률적인 클레임 제기라는 것이라고도 하지만 그게 아니어도 너 그렇게 하면 계약 위반이야 라고 경고하는 내용도 문서로 보내게 돼 있어요. 문서를 안 보내면 없던 일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계약서에서 그러한 통지 방식, 기한, 그런 절차 내용을 상세히 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반드시 계약을 먼저 살펴보시고 꼭 서면으로 통지해서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계명 3개 남았습니다. 8번째 계명은 분명히 하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통지를 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너무 싸우자고 하는 건가 싶어서 그냥 보통 때 평소에 사이 좋으실 때 상대방과 인사하는 것처럼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이렇게 많이 쓰세요. 그런데 그걸 우리말로는 이해가 가는데 이걸 영어로 쓰다 보면 내용이 좀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이게 비아냥거리는 건가? 지금 농담하시나? 뭐 아니면은 이게 항의인데 항의 같지가 않아요. 너무 화기애애하니까. 근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싶기도 하고 또 쑥스럽기도 하니까 나도 잘못한 것이 있다 이렇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한국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선해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또 정반대로 상대방에게 본때를 보여줘서 아예 이거는 택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일부러 좀 겁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중요한 문서, 특히 클레임을 제기하는 문서를 상대방에게 보내기 전에는 꼭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으셔서 정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그대로 표현이 되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회사 내부의 사내 변호사 의견을 간단히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클레임을 제기하는 첫 번째 문서는 나중에 꼭 공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사건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잘 모르는 사내 변호사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대기업에는 보통 평상시에 그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부처가 따로 있고 사내 변호사는 그 프로젝트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문서를 보낼 때 내용을 아는 사람한테만 검토를 받고 그 사람이 좋다고 하면 그냥 보내십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법원에 가면 그때 불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사건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오히려 제3자가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되는 조언을 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사내 변호사가 있으시다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9번째 계명은 분리하라입니다. 뭘 분리하느냐? 원본과 카피를 분리하는 겁니다. 계약서 원본에 밑줄 치고 메모하고 형광펜하고 별표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 대기업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재판에 증거를 문서를 내잖아요. 그걸 내는 거예요. 그걸 다시 지워서 위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상대방 나쁜 놈 아니구나 상대방 이 말은 맞는 듯 아니 우리 입장 뭐는 약한 듯 이런 메모도 막 계약서에 하세요. 근데 그걸 그대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심지어 이메일도 이렇게 개별 보관한다고 하다가 다 삭제되다 보니까 이메일이 이메일로는 없고 이메일을 이렇게 이미지로 따서 이렇게 파워포인트 사내 대책회의할 때 쓴 거 그걸 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원본은 그대로 놔두시고 뭔가 논의하고 싶으시면 사본을 만들어서 논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부 문서 관리 지침에 따라 수신한 원본은 항상 그대로 보관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기타 업무는 분리해서 사본에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계명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서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가 결국 여러분 회사의 얼굴이고 품격입니다. 낙서하지 마시고요. 네, 농담 적어놓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잘 관리를 해주셔서 누가 나중에 들여다보더라도 여러분의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었고 합법적이었고 현명한 비즈니스 판단이었다는 점을 판사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서를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발표 내용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초대되어 이렇게 여러분께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 강의 하나로
국제 분쟁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대비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가에 관한 중요한 팁은 얻은 것 같습니다. 국제 비즈니스에 관련되는 모든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는 강의고 또 우리의 모임을 소개하는 일도 중요하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저희 삼양사 잘 아시죠? 그 삼양라면이 아니고요. 삼양사에 다니고 있고요. 삼양사가 원래는 그 올해 이제 100년 된 오래된 기업인데 사실은 오랫동안 그 식품 쪽과 전통적인 좀 커머더티한 그 화학 사업을 하다가 그 2년 전에 그 NC팀이라는 그 회사를 반도체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 인수해서 저는 이제 반도체만 3년 동안 이제 삼성 반도체부터 근무했던 경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해가지고 다행히 2년 만에 올 12월 때 지금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 한 1,000억 좀 하고요. 주 고객이 뭐 주폰이나 뭐 JSR, 시네츠 같은 이제 글로벌 기업을 현재 저희 주 고객으로 있고 저기 뭐 SKNP도 저희 고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직 저는 별로 다른 건 없고요. 잘하면 저도 좀 뭔가 챙길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모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노고가 참으로 큽니다. 집행부의 수고에 따라서 그 모임이 활성화되기도 하고 또는 죽기도 합니다. 저희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AMP 최고 경영자 과정 모임은 탁월한 집행부의 노력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관섭 총무의 활약은 대단합니다. 예, 핵이라는 걸 좀 썼고요. 그다음에 제가 6월달에 안 했지만 멋지다. 동문회가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임원진이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Q&A가 간단하게 건의사항이나 아니면은 동문회 발전을 위한 어떤 건의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하면서 근데 참으로 머리들이 반짝반짝하는 게 보기가 좋습니다. 계속 정진하고 큰 발전 바랍니다. 에코백을 조금 제작을 했습니다. 보통 그 하버드는 컬러가 공통 컬러가 뭐 우리 김현수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넘버 A410334가 딥크린지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미 만드는 거라도 조금 디테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다음에 손잡이 그 하버드의 그 공식 그 컬러인 그 딥크린지 컬러를 좀 썼고요. 두 번째는 이 사실 에코백도 저도 많이 쓰는데 요새는 뭐 그 맨하탄에 저희 애들도 지금 맨하탄 2명 이제 살고 있지만 맨하탄에 샤넬백보다는 에코백 들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좋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더 지적인 어떤 부분이 좀 있고요. 제가 논이지만 근데 에코백을 쓰다 보면 항상 여러 물건을 넣다 보면은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안에다가 인사이드 포켓을 또 하나 제작을 또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렇게 넣도록 했고요. 또 이게 또 에코백을 또 하면 좀 약간 섭섭하실 것 같아서 달력 제작을 해놨습니다. 작년에는 선배님들이 직접 찍어주신 달력을 제가 사용을 했는데 올해는 맨 앞장은 일단은 저희가 엠블럼 넣고요. 그다음 1월달 앞면하고 그 1월 날짜가 있는 이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항상 그 쿠키 엠블럼 있는 HBS AMP 그 쿠키하고 해서 이 안에 이렇게 넣었는데 또 하나만 드리면 좀 섭섭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또 가족분들이 같이 또 와이프이든 아니면 손주든 손녀든 드릴 수 있도록 하나를 더 넣어서 가방에 2개씩 에코백을 넣어서 그래서 제가 최소 수량이 100개도 있지만 일단은 2개씩 넣어서 또 가족분들하고 같이 쓰더라고 이렇게 해서 넣어드렸습니다. 네. 전화주세요. 그래서 이 번호를 오늘은 수고해주신 우리 신현수 변호사님이 하나 추려해 주시겠습니다. 11번입니다. 11번. 번호 좋네. 누구야? 김태술 씨야? 오메. 작년에도 또 경품에서 한번 가보셨죠? 그렇게 한가 봐. 자, 이거는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이거는 영원히 아빠의 의미가 있는 그 뒤에는 이렇게 제가 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념사
사진을 찍고 하버드 A&B 송년회 전통인 윷놀이를 회장님의 인사 말을 듣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보내드리면서 권대욱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이제 가고 있네요. 오면서 돌이켜보니까 동문 선후배님들이 어느 한 분도 건강에 이상이 없으시고 각자 하시는 일들도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게 다 우리 그 하버드 AMP라는 그 정신적 그 지원, 그 지주 이게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부지불식간에 제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하버드 AMP 동문이라는 그 자부심과 함께 그 조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도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오늘 선배님들, 후배님들 봐서 감사하고요. 이제 저희가 신입 회원들도 속속 이렇게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 2명인가요? 예. 그분들이 회사 사정상 그러시는데 이 AMP만큼은 뭐 하버드가 존재하는 한 코리아 AMP 동문회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임원진들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렇게 보통 뭐 서울대학교 AMP, 고대 AMP처럼 뭔가 끈끈한 그런 사실도 떨어져요. 역시 지성의 집단이다 보니 그래서 그걸 극복해야 될 또 과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새로운 신입 회원들은 잘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오늘 만찬 또는 준비한 그 놀이라든가 이거 즐기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